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약속을 어긴 처녀. 약속을 어긴 처녀. 옛날 어떤 마을에 금난이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어요. 금난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매꾼들을 보내왔어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돌적이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금난이는 웬만한 총각은 한눈으로도 겉을 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그날도 금난이는 연못가에 나와 맑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쭐거렸어요. 어디 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두고 보지.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데려갈 거야. 금난이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제 풀에 흥이 나서 깔깔 웃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보석 반지를 놓쳐버렸어요. 보석 반지는 땡땡으로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 빠졌지요. 이걸 어쩌나. 내 반지. 내 반지. 금난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요. 바로 그때 헤엄 잘 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뻐끔히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흐느껴 울던 금난이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보았어요. 개구리야, 개구리야. 남은 속상해 죽겠다는데 넌 뭐가 좋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 게 있으면 어서 하려무나. 금난이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개구리는 금난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보석 반지? 그거야. 쟤 꼭 찾아줄 수 있지? 그래, 그걸 찾아오면 넌 나한테 뭘 줄래? 금난이는 얼른 대답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주지. 밥이랑 떡이랑. 금난이의 말이 새에 끝나기도 전에 개구리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엇을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오순해서 무엇하니? 그럼 무엇을 줄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보석 반지만 찾아주렴. 개구리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했어요.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을 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잘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렴. 그럼 내 부탁을 들어줄게. 금난이는 어이가 없어 핏 웃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별 싱거운 소리를 다 하네. 옳지. 저놈을 감쪽같이 속여넘겨야겠다. 그래서 금난이는 개구리 더러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어서 빨리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했지요. 개구리가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응,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 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어요. 금난이는 보석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택 돌아섰어요. 쟤까진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 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어요. 그러나 금난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막 달려왔지요. 금난이는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럭저럭 퍽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러는 사이에 금난이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해가 누워 져갈 때였지요. 누구인가 금난이네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어요. 얘야, 누가 왔나 보다. 호소 나가 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금난이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야디득은 개구리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앉아 있었지요. 아마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나, 이 일을 어쩌나. 금난이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팡! 밖에서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금난이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니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금난이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개구리는 금난이의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날이 으슬으슬해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했지요. 금난이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들은 척만 척하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약속대로 해라. 금난이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어요.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개구리는 금난이 보고 자기를 상 위에 올려놓아달라고 했어요. 점점 더 밉게 구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금난이는 얼굴을 징그렸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 위에 언뜻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넓적넓적 집어 삼켰지요. 초저녁 잠이 많은 아버지는 저녁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건너방으로 갔어요. 고요한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지요. 금난이 곁에 앉아서 두 눈을 끔뻑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이젠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난 졸려 죽겠다. 어서 내 방으로 가자. 금난이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어요. 밥을 얻어먹은 것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했다. 내 쫓기기 전에 어서 네 갈 대로 가기나 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실컷 조건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금난이를 쏘아보았어요. 그 바람에 겁이 난 금난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닫아건 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개구리는 금난이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어요. 그러나 금난이는 못 들은 척했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어요. 개구리는 금난이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정이 지나 첫닭이 굽게 하고 올 때였지요.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의 말투로 금난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어여쁜 처녀, 나를 좀 보시오. 금난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붓길 사이로 빠끔히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이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젊은 총각은 금난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지요. 저로 말하면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요.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어.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너무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이더군요. 그래서 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처녀를 찾아가겠소. 젊은 총각은 금난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제야 금난이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멋진 총각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세 가지 인사말. 스님, 아무쪼록 저희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부처님께 빌어주십시오. 어느 날 동량을 낳은 스님에게 두 부부가 공손히 쌀을 받아주며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간센 보살, 소승도 빌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접 절에 오셔서 100일 기도를 하시지요. 아, 예, 그럼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많으시니 틀림없이 두 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는 가난하여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가난보다도 더 서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온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 부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부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죠. 부부는 정석을 다하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라면 과거에 극지시켜 높은 벽을 자리에 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부의 소망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걱정만이 남았죠.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15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장가까지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말도 하지 못하니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가르쳐야지. 부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인사말을 차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잘 듣거라.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손님이 돌아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는 바보 아들에게 이 3가지 말을 하나하나 외우게 했죠.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된 만큼 스스로 배우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노래하듯이 중얼거리며 다녀서 이제는 이 3가지 인사말만큼은 뚝딱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도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인사말이라도 하게 되다니. 부부는 아들이 인사말을 외우자 몹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서 언제 이 말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들에 나간 사이에 손님이 찾아와 아들을 보고 물었죠. 아버지 계신가?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였죠.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이 아버지를 찾는데 대답은커녕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자 손님은 당황하였어요. 이놈 무슨 말에 대답도 없이 안녕히 가시라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아들은 손님이 화를 내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공손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런데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손님은 아들이 정중히 말하자 화가 좀 풀렸는지 말을 앉아 물었죠. 그러자 아들은 손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공손히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말고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안녕히 가십시오. 이놈이 또 대답은 안 하고 안녕히 가라니. 앉으십시오. 이놈 봐라.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면 땅바닥에 내려앉으란 말이냐. 고얀 놈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손님은 벌떡 일어나 침을 퇴퇴 뱉으며 나가버렸죠. 아들은 손님이 왜 나간 줄도 모르고 눈만 멀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서는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바보 아들 부모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사람들 틈에 끼어 방을 읽어보았죠. 방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대궐에서 잃어버린 옥새를 찾은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임금의 사위로 삼겠다. 방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특히 총각들은 더 흥분을 했죠. 누구든지 옥새를 찾으면 건세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으니까요. 옥새란 임금님의 도장으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도중 맞은 것입니다. 도저히 찾지 못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이와 같은 방을 붙인 것이었죠. 나도 한번 옥새를 한번 찾아볼까? 임금님도 못 찾는 옥새를 누가 찾아내겠어? 과연 누가 옥새를 찾아낼지 궁금해서 나라는 온통 옥새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대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침 옥새를 훔친 도둑이 바보네 집으로 몰래 들어오게 되었죠. 숨어 다니다 배가 고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부엌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죠. 도둑은 깜짝 놀라 멈칫거리다가 살며시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불빛도 없고 잠을 자는지 조용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다보지도 않고 내가 온 것을 알다니. 혹시 세상을 내다보는 도사가 사는 집이 아닐까? 도둑은 덜컥 겁이 나서 도망갈 업무도 못 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사실은 바보가 자다가 오줌을 논 뒤에 잠이 안 오자 인사말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앉으십시오. 방 안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왔죠. 예? 겁에 질린 도둑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대답하며 부엌 바닥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필 무서운 도사가 사는 집에 들어오다니. 틀림없이 옥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잡혀 죽을 바엔 잡히더라도 여기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도둑은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안녕히 가십시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 죽었네. 여기서 도망쳐봐야 도사에게 잡히고 말 거야. 차라리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빚는 게 낫겠어. 도둑은 이렇게 마음먹고 부엌에서 나와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바보의 아버지가 나오자 도둑은 마당에 넋죽 엎드렸어요.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임금의 옥새를 훔친 죄인입니다. 어르신께서 소인의 행동을 낱낱이 곁으로 보고 계시니 도망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소인을 태굴로 데리고 가서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난데없이 도둑이 제 발로 들어와 잘못을 빌자 바보 아버지는 꿈이 아닌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도둑이 자수하러 가겠다는 뜻을 알곤 도둑을 묶어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죠. 이튿날 아침 바보 아버지는 도둑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가 임금 뵙기를 청했습니다. 임금님 옥새를 훔친 도둑을 잡아왔습니다. 무엇이라 도둑을 잡았다고? 임금은 깜짝 놀랐죠. 그런데 도둑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놈 네가 옥새를 훔친 도둑이란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놈 감히 옥새를 훔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당장 이자의 목을 패도록 하여라. 임금의 진노가 대단하자 바보의 아버지가 간청하였습니다. 임금님 황소간 말씀이 오나 이 도둑의 죽음만은 면허게 주십시오. 사실은 소인이 도둑을 잡은 게 아니라 도둑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임금께 말씀드려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였지요. 그러니 소인이 의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라 도둑이 그대에게 자수를 했단 말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려. 임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둑에게 물었죠. 내 이놈 저 영감집에는 왜 들어갔으며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안 까다가 무엇이냐. 예, 소인이 너무 배가 고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깜깜한 방 안에 앉아서 소인을 원 있게 들어보고 계시다가 소인이 부엌길 들어가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셨지요. 소인이 깜짝 놀라 있자 앉으십시오 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하자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니 소인이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수를 하였지요. 도둑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임금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말은 아들이 외운 3가지 인사말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임금은 바보 아버지를 신기한 듯이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영감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니. 실력 못지않은 재주를 가지고 있구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방 안에서 말한 것은 소인의 아들이지요. 그럼 영감 아들이 신기한 재주꾼이구려. 당장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오. 뛰어난 재주를 직접 보고 싶소. 바보 아버지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임금에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안 고마웁니다. 소인 자식놈은 뛰어난 재주꾼이 아니라 바보 천지입니다. 장가갈 나이인데도 말을 하지 못하여 이제야 인사말 3마디를 익히고 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영감의 말을 듣고 하찮은 바보한테 속은 것이 분하여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바보 아버지에게 말했죠. 장가갈 나이에 말을 배우려고 했으니 말이요.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배우며 개치기 마련이요. 어떻든지 영감 아들 때문에 귀중한 옥새를 찾았으니 나라에 훌륭한 공을 세운 것이요. 영감의 아들을 내 사위로 삼고 싶소. 말과 글은 공주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지 않겠소. 영감과 사돈을 맺는 좋은 날이니 영감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의 목숨은 살려주겠소이다. 항공업나이다. 도둑과 바보 아버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머리를 조아렸죠. 그렇게 바보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며 말과 글을 열심히 익혀서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하네요. 보원서라. 옛날 신라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청년 화랑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초여들은 날인 8일부터 보름날인 15일까지 8일간 남녀가 함께 모여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경주 흑륜사 앞들의 5층 탑을 돌며 복을 비는 것이었지요. 나무아미 다불관세음, 보살 나무아미 다불관세음, 보살 밤늦도록 연부를 하며 탑돌이를 한 김현이 이제 그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뒤를 쫓아 탑돌이를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빛을 내는 듯 했어요. 김연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연부를 외며 탑을 도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경건해 보여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운 김연의 머릿속은 그 여인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내일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면 꼭 말을 걸어보리라. 다음날 밤 김연은 흑륜사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여인을 찾아 눈을 이리저리 굴렸는데 여인은 벌써부터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김연은 빠르게 여인의 뒤에 따라붙어 탑을 돌기 시작했지요. 입으로는 연부를 외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우운 정신은 오로지 아름다운 남자의 뒷모습에 홀딱 빼앗긴 상태였어요. 얼마 후 그녀가 선배를 올리고 탑을 떠나려 할 때 김연은 용기를 내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연의 부름에 여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여인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늠름한 김연의 모습에 금세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된 것이었지요. 김연은 여인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을 가다듬고 외쳤어요. 김연이 낭자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머릿속은 낭자 생각으로 가득하오. 낭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이 준 연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소? 오늘 밤 내가 그대를 따라가도 되겠소? 아사미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말했지만 김연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사미는 재차 자신의 집은 가난하고 또한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김연은 고집을 부렸지요. 아사미 역시 속으로는 김연이 싫지 않았기에 결국 못 이기는 척 그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김연과 아사미는 산을 몇 굽이 돌고 돌아 마침내 아사미의 집인 조그만 초막에 도착했어요. 아사미의 집에는 그녀의 말대로 병석에 누운 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문 밖으로 김연을 내다보고는 아사미에게 무언가 말을 했고 아사미 역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서둘러 방에서 나온 아사미가 김연에게 말했어요. 낭구님,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제게는 성질이 아주 포악한 오라비가 셋 있는데 오라비들이 낭구님을 보면 절대로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낭자의 가족이라면 내가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오라비들은 낭구님을 해치고 말 것이에요. 어서 이쪽으로 숨으세요. 아사미는 서둘러 김연을 헛간에 숨겼어요. 이렇게 아리따운 동생을 둔 오라비들이라면 주파를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오죽 걱정이 많겠나. 내가 오라비들 앞에서 그 정도 처신도 못할까봐 낭자도 참. 헛간에 숨은 김연은 본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금방이라도 나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곧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왔다. 동생아. 헛간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본 김연은 그만 너무 놀라 헉 하고 외마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호랑이 3마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라버니들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얼른 들어가서 쉬셔요. 여인은 태연하게 호랑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랑이들이 킁킁대기 시작했어요. 동생아. 네? 인간 누린내가 나는 것 같다. 너 인간을 숨겨둔 것은 아니겠지? 김연의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호랑이가 헛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사미가 슬쩍 호랑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인간이 여기 왜 있겠어요? 저도 탑돌이 마치고 방금 돌아왔어요. 기분 탓인가? 이미 배어있는 피 냄새를 착각하는 것 아니요. 형님? 그랬나 보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찢어버렸으니 배어있을 수밖에. 김연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벌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지요. 헛간 문틈으로 바라본 마당에 호랑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김연은 긴장이 스르륵 풀리며 웅크린 채로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아사미가 옆에 있었지요. 김연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아사미는 김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둘은 그렇게 헛간에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헛간에 해가 들자 아사미와 김연이 조심스레 헛간문을 열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려던 김연과 아사미는 뜻밖의 광경에 멈칫하고 말았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호랑이 3마리가 눈을 부라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김연은 아사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 듯 떨렸어요. 호랑이 울음소리는 너무 커서 하늘과 땅이 다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이놈들. 쩌렁쩌렁한 소리에 호랑이 3마리도 놀라 움직임을 멈추었어요. 호랑이 형제 니놈들.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니 언제 포악과 횡포를 일삼으라고 했더니 니놈들이 생명을 즐겨 해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니 그에 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너희들 중 하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하니 누가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응하지 않는다면 집안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무서운 호령을 들은 호랑이 3마리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남자, 이게 다 무슨 일이요? 남구님,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 주십시오. 김연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아사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성내에는 방이 하나 붙었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금을 후후하게 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간 커다란 호랑이들이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다니니 인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보았던 그 호랑이들인가. 김연은 급히 말을 몰아 아사미의 초막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곧이어 방에서 나온 아사미는 김연에게 말했어요. 남구님이 보았던 호랑이들은 제 오라비들이 맞습니다. 오라비들의 횡포가 지나쳐 하늘까지 놓아였으니 이제 제가 집안의 재앙을 막기 위해 오라비들 대신 죽고자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낭자? 비록 짧았으나 남구님의 정을 받은 몸이니 남구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다니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냔 말이오.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남구님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갚고 싶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벼슬과 상을 받으십시오. 말을 마친 아사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김연의 칼을 뽑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말았어요. 낭자. 김연이 쓰러지는 아사미를 품에 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품 안에 여인의 모습 대신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제서야 김연은 아사미 역시 호랑이가 둔갑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라비들의 죄를 그녀가 죽음으로 대신해서 갚으며 동시에 김연에게는 벼슬을 받게 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를 잡은 김연은 영웅으로 받들어졌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 후 김연은 호랑이를 애도하기 위해 호원사란 절을 지어 저승길을 빌어주었는데 이는 호랑이가 죽어서 자기를 성공시켜주는 애에 대한 보답이었지요. 김연은 죽기 전 지난일에 기이함에 감동하여 노노오림을 완성했고 비로소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야기의 장소로 전해지는 호원사터는 지금은 민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호원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